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역대급 전염력을 지닌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등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긴급회의를 통해 일부 국가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과거 모녀 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위를 발족하는 등 선대위 공식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과 함께 김성태 선대위 본부장이 딸 채용비리 논란에 결국 자진 사퇴하는 등 인선에 곧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월패드가 해킹돼 개인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속보 소식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늘 신규 확진자 3,928명, 3,928명 늘어났습니다. 자, 교수님, 최근 추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진자 계속 늘고 있고 3,000명대, 4,000명대고요. 위중증 환자 폭증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지금이야말로 시기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강화된 대책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확진자 수가 1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진자 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3,928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오늘 일요일 주말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도 결국은 환자 수가 4,000명대에 있었다는 건 어제보다는 140명 줄었지만 실제로는 이건 주말로서는 최고치입니다. 더구나 위중증 환자는 계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도 13명 늘어서 647명. 사망자인 경우에는 56명. 어제도 최고치였었는데 지금 역대 최고치로 56명이나 돼서 지금 11월 달에만 690명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월별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예. 10월 이후에 계속 사망률, 위중증화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멈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역 강화 대책 빨리 내놔야겠군요. 네, 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더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인데요. 이와 관련한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So today we are announcing B11529 as a variant of concern named Omicron. This variant has a large number of mutations, and some of these mutations have some worrying characteristic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today proposed to member states to activate the emergency brake on travel from countries in southern Africa. I've decided that we're going to be cautious, make sure there's no travel to and from South Africa and 6 other countries. 네, 지금 세계 곳곳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굉장히 분주하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또 기존의 델타 변이와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WHO에서 지정하는 중에서 우려 변이라는 것은 최고 단계입니다. 예. 보통은 조사 중인 변이, 즉 변이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그것이 관심 범위 VOI라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려가 되면은 우려 변이가 최고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델타라든지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이 델타 변이보다도 이 가능성 자체가 전염력도 더 강하고 독성은 아직 강하다고 보이진 않지만 네. 또 면역 회피 기능 지전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백신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치료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네. 역학적으로는 지금 남아프리카나 남아공에서의 확산세가 이 변이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백신 무력화 가능성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또 보니까 이 공기를 통한 2차 감염도 우려될 수 있다. 원래 이전까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기로는 그렇게 크게 전염이 안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오미크론은 공기로도 전염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겁니까? 아직까지 전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공기 감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점점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그럴 가능성이 뭐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홍콩에서의 2차 감염이 일어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격리 중에 있는 환자 사이에 있어서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 한 5일간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네. 공기 감염이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군요. 좀 더 어떤 전파 경로에 의해서 감염되었는지를 좀 밝혀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이 변이 바이러스는요, 이번 달 9일쯤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이제 교수님이 전파력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만큼 이미 세계 곳곳 다른 나라에도 퍼진 상황 아닙니까? 전염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전 세계 뭐 유럽의 벨기에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홍콩 같은 데에서 발견되고 있고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100여 건 발견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더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에서의 감염들은 아니고 해외 유입된 경우들만 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파력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보면 한 2주 정도면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데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몇 주 동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혹은 남아프리카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견되면서 이들이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주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려졌기 때문에 전파력은 분명히 강할 것이다 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독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이 빌루런스라고 그래서 그 독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전파력 이외에도 얼마나 잠복기를 가지고 가느냐 빨리 전파가 된다면 좀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된 이후 앞으로 한 2, 3주는 걸릴 것으로 봅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금 보면 8개국, 그러니까 남아공 등 8개국 입국은 막은 상태예요. 제한해 놓은 상태인데 이미 홍콩 등에서도 뭐 감염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 8개국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홍콩으로 다 퍼져 나갔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입국 제한, 입국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선제적으로요.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의 결과들이죠. 이 봉쇄를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남아프리카 정도의 8개국 한다고 그래서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일단 선제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인인 경우엔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국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10일간 격리하는 동안에 확진이 된 사람들의 시퀀싱을 전부 해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특히 국내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 퍼지는 속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모니터링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은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지인데 과연 가능한 부분인 건지 사실 해외의 다른 백신 개발사들은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새로운 개량 백신을 만든다든가 예. 혹은 델타와 이 오미크론을 같이 해서 다카 백신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예. 일단 개발한 후에 이것도 승인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들은 네. 초기에 우한 바이러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알파든 델타든 전부 면역 회피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더 회피 기능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과연 회피할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더 회피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백신의 이 감염 효과는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추가 접종할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양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다카 백신들을 개발해서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 60대 이상 확진자 중에 85%가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화물연대에서 뭐 이렇게 그 파업 농성 뭐 이런 기습 점거 시위 같은 걸 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급히 좀 정부가 추진해야 될 대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소아청소년들은 백신도 지금 많이 안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뭐 너무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을 네네. 하셔서 다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뭐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60대 이상 85%라는 의미도 60대 이상의 90% 이상이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파 감염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다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네. 방역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돌아가서 자진해서 방역을 하고 또 마스크 쓰기 또는 손 씻기 등 이런 개인 위생이라든지 또 연말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함으로 해서 실제로 감염을 줄이지 않으면은 지금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 상황이고 정부 당국의 이 방역 대책만 갖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접종과 같이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부스터샷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방역 굉장히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중심으로 분석해봤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런 당 바깥에 이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내일이면요. 대선 D-100입니다. 이 대선 D-100일에서 어떤 후보가 더 앞서느냐, 뒷서거니 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100일 뒤에 어떤 성적표를 들게 될지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선 100일 남겨두고 지금 두 후보는 어떤 추이를 벌이고 있는지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네 후보의 지지도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MBS 32%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35%, 심상정 후보 3%, 안철수 후보 5%입니다. 자, 우리 KSOI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9.8%, 윤석열 후보 42%, 심상정 후보 3.2%, 안철수 후보 4.4%입니다.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PNR입니다. 이재명 후보 37.1%, 윤석열 후보 43.9%, 심상정 후보 3.8%, 안철수 후보 3.8%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상황, 저희가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자, 하나라도 좀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그 추이를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그래도 저희가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죠.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접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신성범 의원님, 자, 대선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딱 100일이네. 대선 앞두고 이 100일, 내일 아마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질 텐데요. 이 상황에서 원래 100일 앞두고 누가 이기느냐,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100일 뒤에도 똑같은 성적표를 받게 된다. 16대 대선 때는 좀 달랐지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00일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서다가 좁혀졌다.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층, 민주당 지지자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도 100일 전에 조사 결과 그대로 내년 3월 9일 선거가 3월 9일 밤에 발표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변수가 너무 많다. 단일화 포함해서. 그리고 변수가 너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앞으로 100일 동안 두세 번은 더 출렁거릴 것이다. 결국은 관건은 뭐냐?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처럼 높게 유지되느냐, 정권 유지를 좀 더 쫓아오느냐, 또 하나는 호남 지역 문제, 그다음에 계층적으로 중도, 또 좁혀보면 2030의 젊은 층이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다라는 상식적 답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대세론이 없는 100일 전 대선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부분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권 심판론이 높다는 겁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좀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48%예요. 국정 안정론이 39%니까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가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토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호남 방문하면서 일정들을 쭉 소화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제 오늘은 광주를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는 기존의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는 호남 지지세가 조금은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온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지금 한 60% 초반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어요. 이 네. 부분은 다른 역대 이제 민주당 계열의 어떤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에 비교한다 그러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여하이 빨리 더 이제 공고히 시키느냐가 사실상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호남의 민심은 그냥 호남 표심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몇 %만 올라가더라도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이 지지율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단초가 이 호남의 어떤 여론조사, 네. 호남의 지지율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3박 4일이라는 어떤 긴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를 조금 더 이제 이끌어낸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효과들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날 텐데 아직은 이낙연 후보가 지금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지만 조만간에 어떤 그런 행동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맡아서 활동했던 우리 이두아 변호사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대위에서 합류할 가능성도 높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 지역별 광주 전라 저희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60 그리고 윤석열 후보 10입니다. 그 지지 후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층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등과 관련해서 이 전라 이 지역, 이 광주 지역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더 뒤쫓아 추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호남 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책이나 이런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각도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은 김해 봉하마을도 방문을 했고요. 네. 호남에 갔다가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의 거기 컨벤션 센터 이런 데 방문을 했다가 바로 거기서 1박을 하고 김해 봉하마을로 넘어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도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선 캠프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그 과거의 경선 캠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의 경선 캠프와 좀 확연히 구별되는 게요. 호남 지역 인사들이 전진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종필 전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리고 뭐 김경진 전 의원, 송기석 전 의원이라든가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가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민주당 계열 그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무소속 이용호 의원하고도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모습도 보였었기 때문에 호남 지역 인사들 그리고 그런 정치권 인사들 말고도 일반 시민들하고도 교감을 하면서 호남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요. 지금도 두 자릿수 아주 그 초반이죠. 두 자릿수 중에 초반이지만 이걸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기존과는 미묘하게 조금은 다른 것 같은 호남의 분위기. 이런 호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한 스승님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동전 던져서 운명에 맡기듯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면 이거야말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역시 이재명이다! 무능, 무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당 안 됩니다. 이 산문은 죄악입니다. 죄악.
네, 지금 이 후보가 산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을 보면은 무식, 무능, 무당이라면서 이제 윤 후보를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산무를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후보를 겨냥해서 무법, 무정, 무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100일 남았으니만큼 신경전이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라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이제 산무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저는 뭐 그 경험 없음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거는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이 될 텐데 특히나 이렇게 뭐랄까 무당까지 들고 나온 것은 좀 인신공격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우리 당내 경선에서 많이 검증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굳이 보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는 라벨링 이름 붙이는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무법, 무정, 무치다, 무법.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그래서 우리는 무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무정, 뭐 조카 이런 그 변화한 부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뭐랄까 한 번도 면회도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있는 거고 또 무치, 또 부끄러움도 모른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무를 이런 식으로 논쟁이 붙으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저는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게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듣는 분들이 산무 논쟁 중에 어느 부분에 손을 들어줄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뭐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생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산무 윤석열 후보에게 산무를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요. 대통령이 되면 처벌하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어머니 대통령 되셔가지고 윤석열 박사람은 내게 윤석열 하노. 제가 아주 배은망덕.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부분 박살 안 내도 되는 상황입니다. 배은망덕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딱 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그 옛날 거 뒤져가지고 처벌하고 복수하고 그럴 시간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뭐 물밑에서 이런 얘기 많이들 나옵니다. 주변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됐건 윤석열 후보가 됐건 서로 상대편의 주자들은 나중에 정말 뭐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만큼 이번 대선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뭐 대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대통령이 되면 민생 먼저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죠? 지금 대결 양상을 보면 서로에게 굉장히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누가 되든 뭐 정치 보복 이거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5년 동안 민생 해결해야 될 게 많다.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지금 코로나 다시 심화되고 있잖아요. 민생 해결해야 될 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참에 뭐 윤석열 후보도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만남을 한번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단판을 지어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의 경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준다면 국민들도 좀 더 안심하고 이 경쟁이라는 것이 게임의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저는 시의적절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윤석열 후보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나서 이런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치 보복이라는 건 정치가 아닌 공작이다. 그래서 그런 공작 같은 거 안 할 거다 얘기를 하고요. 국민일보가 그 뒤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또 이 문제로 물어봐서 보복이라는 건 타깃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언론에 2번이나 명확하게 최근에 이번 달에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누가 되든 보복 없는 그런 정치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선대위를 발족합니다. 광주에 굉장히 호남이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이 텃밭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전화는 드렸습니다. 전남, 광주 일대 간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고요. 원래 잡힌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이게 일정을 최근에 잡은 일정이라서 미리 조정을 하지 못했고 다음에는 아마 같이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기약을 했는데 이번 방문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밝히기를 실무진 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 일절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공지까지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한 일각에서는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성민 전 의원의 SNS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변호했던 2건의 살인 사건이 노출되자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에는 동행을 안 했지만 충청과 경남 지역의 순회 일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플랜 B로서의 몸집을 키우는 그런 행보다.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네. 장성민 전 의원이 일종의 이간체 핵을 쓰는 것 같다. 야권 인사죠. 예, 야권 인사가 됐죠. 그런데 이거는 과거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당선된 이후를 좀 생각해 보면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네. 후단협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후보를 흔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국민들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강제 정치권에서 은퇴를 당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뽑은 후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성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낙연 후보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번 이제 이 전라남도 뭐 이렇게 광주 유세를 할 때 좀 네. 참여를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아마 합류를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우리 지지율 얘기했지만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 구도로 전환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예외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도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조카 살인 변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카분 변호사. 그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아까 했는데. 네. 조카 살인 변호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른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자,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조카가 이제 그 전 교제를 하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서 이 모녀 살인 혐의를 받아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고 또 아버지는 그걸 피해서 이제 공격을 피해서 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가 중상을 입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이 아버지 살아있는 생존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이 얘기하는 건 좀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런 논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보는 시각이 이게 저 문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게 내가 변호사라서 집안 형편이 어렵고 해서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이재명 후보가 저 사건 규정을 데이터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맨 처음에 말을 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했죠. 그 부분이 저는 성격 규정이 잘못됐다고 정확하면 이게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 5월 어버이날 새벽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전날 그 저 조카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고 그러니까 그 조카한테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가서 그 전날 이미 흉기도 사고 테이프도 사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두 명을 죽이고 한 사람은 말씀하셨던 아버님은 뛰어내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데이터 폭력의 중범죄가 아니라 의도된 계획된 살인이다. 잔혹한 살인 사건이다. 그래서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하나가 있는 거고 제가 보는 이재명 후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 중에 1인이 데이터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 인식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된 게 아시는 대로 김부선 씨라는 분이 처음 문제 제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사건이에요. 김부선은 왜 문제 제기했느냐? 나하고 옛날에 연인 관계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내 집에서 옥수동 그 집에서 이재명 씨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된 건데 또 하나는 지금 데이트 폭력이 엄중하다 보니까 여성표를 겨냥해서 자기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 시점에서 슬쩍 얹어서 그냥 묻어가려는 이런 의도가 분명해서 제가 볼 때는 정직성에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카 살인 사건 말고도요. 2007년에 성남 수정구의 다른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게 뒤늦게 밝혀졌어요. 교수님,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한 변호가 국민 이제 법감정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는 참 참담하죠. 그리고 네. 국민들 앞에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죄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피해자분께는 더더욱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인을 뭐 옹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조카가 이제 살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가 일단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뭐 강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변호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인 거고 또 다른 어떤 이 관련된 이런 다른 형태의 어떤 이 살인에 대해서도 변호를 했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같은 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이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이제 같은 법인에 있다 보면 이름을 이제 같이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법정에도 이렇게 출석을 잘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이미지화하는 것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드릴 말씀은 아마 후보 입장에서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걸 전체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하나는 이제 무기징역 확정됐고 또 15년형 또 다른 사건은 이제 15년형이 선고를 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었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살인자를 변호한 이 대통령이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변호사님 보실 때 뭐 일견 이해도 됩니다. 이제 뭐 변호사라는 거는 또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흉악범이라도 변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 네. 법관적인 다른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지적.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변호사 자격을 딴 지가 96년이니까 25년이 되고요. 저도 국선 변호를 한 2, 3년 동안은 계속 했었는데 네. 살인 사건을 변론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 변론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국선 그렇죠. 변호인을 선임해 주니까 네. 그렇지만 저도 이재명 후보가 뭐 외삼촌이고 조카인데 친누나가 와서 뭐 울며 매달리면 어쩌겠습니까? 변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특이했던 게 어떠냐 하면요. 이런 경우에 변론을 하면 본인이 외삼촌이고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를 이 피해자이자 유족인 생존자인 부친을 찾아가서 사죄를 해요, 보통. 그래야 그 피고인인 조카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죠. 안 만나주려고 하더라도 노력은 해요. 아니면 치료비라도 대줘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진정성 얘기를 우리 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트 네. 폭력과 관련돼서 피해자 지원 대책, 가해자 가중 처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여성들이 봤을 때 스토킹, 잔혹 살인이지 데이트 폭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 규정을 잘못하셔서 이 문제가 커진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 대책과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 당시에 한 번이라도 피해자인 유족을 찾아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진정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2007년 살인사건 얘기도 하시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 있죠. 제가 선임 안 해도.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2번을 법정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름만 올라가는 경우에 법정에 2번 가는 경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정에 2번이나 나가시고 그다음에 2번 나가고 나서 바로 선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전혀 내용을 모른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네. 이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도 흉악범이라도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가슴 아픈 일이다, 뭐 사과한다 이런 의사 밝혔다는 점도 저희가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대선 100여일을 앞둔 여야의 움직임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가보시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말을 맞아서 미술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장 1시간 넘게 돌아다녔는데 역시 전시 기획자인 이 부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제가 오늘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몇 년 전에 르꼬르 비지의 전시도 제 처가 기획을 했던 거로 기억나고 자코메티 전시도 이 자리에서 했고 여기를 좀 자주 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정이 일정이다만큼 또 일각 기자들에서는 또 오늘 혹시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전시 관련된 것이고 이것의 전문가거든요.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사실 근무를 했고 특히나 이제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옮긴 다음에는 연봉도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상여금 같은 경우도 뭐 몇억 대를 수령하는 정도의 어떤 유명한 이런 기획자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장면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밝혀주고 또 뭐 거기다 어떤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견해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아직도 왜 안 나타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선대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이 지금까지 안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 역대 선거 과정 속에서 보면 전무합니다.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였냐?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같은 박빙의 상황이라 그러면 더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윤 후보의 배우자가 언제쯤 등판할지는 저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영상을 봤지만 뭐 복장 같은 것도 스타일도 굉장히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청년층에 아주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청년위원회를 발족을 한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떤 조직인지 또 새로운 인물들 영입도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 직속위원회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직속위원회, 예, 후보 직속위원회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있어서 네. 그 김미애 의원이죠. 여공 출신 변호사기도 하고 네. 싱글맘이기도 한데 그래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이 양극화 사회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 해서 후보가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을 아까 말씀드린 김미애 의원이 하고요. 그리고 청년위원회도 후보가 직속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탈원전 반대 운동가라든가 아니면 네. 스마트팜 사업가라든가 이렇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 전문가들 내지는 청년들 중에 이렇게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의견을 공유하면서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그분들의 그 집행력도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니까요. 네. 이제 아마 여기 방송 출연을 많이 하던 우리 장예찬 전 청년 특보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발족하면 앞으로 활동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 캠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은 오히려 다른 내용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별하는 것이냐 이 내용을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오늘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상임선대위원장이 후보 모시고 지방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출발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원탑이다 뭐다 그다음에 중심체제다 이런 문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선대위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역할이라는 게 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총괄 선대위원장직 가능성은 저희가 전무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생각들을 해. 윤석열 후보가 따로 연락하신 분 없나요? 그래 나는 전혀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묻지를 말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기분이 상한 것 같습니다. 주접 떤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윤 후보 캠프에서 했다는 그 뉴스를 내가 봤는데 주접을 떤다. 이런 얘기로 하면서 두 사람 간에 굉장히 뭔가 이런 감정적인 이런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듯한 모습인데 이두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두 사람 결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뭐 영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병준 위원장한테 힘을 싣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체제는 윤석열 후보 중심의 체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김병준 호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호, 윤석열 체제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호, 이재명 체제지 그게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뭐 뒤에도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익명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익명을 밝히는 사람을 네,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여기도 이제 슬림한 처음에 이렇게 메머드 선대위를 민주당도 했다가 슬림하게 다시 바꾼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선거라는 건 플러스지 사람을 계속 외연을 확장하고 더해가는 거지 사람을 빼고 선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추가로 이게 끌어안는 품넓은 선대위가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캐치홀 파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후보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막 자꾸 소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총괄선대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은 뭐 거의 윤 후보 캠프이긴 하지만 윤 후보 선대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우리 김관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김병준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그 뭔가 사이가 좋지 않은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이시는지 또 윤핵관, 윤 후보의 핵심 캠프 관계자라고 해서 이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캠프의 이 선대위의 단면 지금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이제 제로가 됐다라고 제로인가요? 봅니다. 그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원래 삼고초려를 받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뭔가 막 요구를 해서 본인이 가가지고 정권을 위임받고 그것을 행사함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윤 후보가 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느냐. 지금 가면 더 세게 이제 사실 줄 걸 더 주지 않으면 그 명분이 쓰지 않거든요. 올 수 있는 명분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상황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선거의 앞은 사실상 김종인이구나. 뭐 이런 이제 또 프레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건 확실하고요. 또 다른 딜레마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이 선대위를 구성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임 권한이 너무 집중이 되니까 그거를 견제할 목적으로 김병준, 김한길을 놓은 것인데 지금 예컨대 이제 총괄이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견제용으로 세웠던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원탑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역량을 보일 수 있겠느냐. 즉 기획과 전략을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할 수 있겠느냐. 김병준 위원장이 선거를 안 치러본 건 아니지만 전체를 도맡아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위기의 어떤 부분인 것이고 더 위기는 뭐냐면 이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 후보의 리더십의 이 검증대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선대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성을 하느냐.
직접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 문제인데 여기서 삐걱거렸고 특히나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면 홍준표 전 후보와 유승민 전 후보를 어떻게 이제 끌어오느냐의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실질적으로 정치력의 어떤 부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유두아 변호사님은 정치력 이런 캠프 뭐 선대위에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김건희 교수님은 지금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여러 분석이 있지만 확실한 건 선대위에 잡음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두고요.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더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와 관련된 이 의사결정, 또 민심이 어떻고 선거운동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선대위에서 그 협의체 방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대위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한 대로 당과 선거 조직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원톱이니 뭐 투톱이니 하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톱, 뭐 투톱 이런 거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이니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 그러니까 완전히 문 닫힌 건지 아니면 정말 깜짝 전격 등판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게 지금 김종인 박사와 윤석열 후보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났잖아요. 김종인 박사는 정권을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전권을 달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안 됩니다. 협의체로 가십시오. 원맨 플레이는 없습니다라고 딱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중요하다. 그러면 본질적인 문 다시 돌아가면 그럼 김종인은 어떤 존재냐? 김종인은 왜 김종인 하느냐? 제가 보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관찰한 바는 첫째, 김종인 정치적 판단력이 현존 인물 중에서는 가장 정확해요. 알다시피 지난번에 4월 7일 보궐선거에 앞두고 심지어는 오세훈 후보도 그 3월 19일 날 후보 등록 전에 빨리 단일화해야 된다고 본인이 몸이 달아서 쫓아다녔어요. 당내에서도 압력이 많아요. 근데 김종인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당시 비대위원 참아라. 어느 시점 되면 당신이 유리해진다라고 해서 끝까지 믿었어요. 네. 그래서 3월 23일 날 후보 등록 이후에 됐고 결국은 김종인의 전략이 성공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은 서울시장은 안철수,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당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대목을 인정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이 단순하게 운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되는데 먼저 가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 보는 거. 두 번째는 이 선거라는 게 전쟁이에요. 매일 데일리 오퍼레이션, 매일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다른 소리가 나온다고. 이 선거가 이래 가자 저리 가자. 근데 아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당내 분란을 소집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볼 때 아직은 김종인밖에 없는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이 하나 정치, 지방행정 전문가예요.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 경험을 입증한 바가 없어요. 또 하나는 후보, 윤석열 후보와 후보 가족,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통제가 해야 돼요. 이거는 당신은 배우다, 총연출은 내가 한다. 이 정도 지점에서 본다면 김종인의 가치는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보는 건데 네. 지금은 둘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윤석열, 김종인과 깨진 거예요. 왜? 딴소리 한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김종인 박사가 과다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후보 권능까지 요구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람 임명 안 하기로 해놓고 자기가 결국은 임명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러는데 3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과연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냐 이런 불신이 쌓였다. 그래서 위험한 지경으로 간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것은 제가 원래 송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당분간에 비워놓고 갈 텐데 김종인 위원장의 속마음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종인 전 위원장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두아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도 입 역할을 맡으셨고 앞으로도 뭐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으실 걸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윤핵관, 이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 사람이 뭐 분란을 많이 만들었다. 이 야권에서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 나오면서
뭐 최후 통첩 날렸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받으면 우리도 이제 끝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런 얘기한 사람이 윤핵관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좀 뭐 저희가 익명에 또 밝히면 안 되겠군요.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네,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네. 후보가 혹시 네.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메시지 관리 좀 제대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선대위를 꾸려가는 과정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특별히 늦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선대위라는 게 보통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경우에 그 전에 사례를 보면 네. 10월 중순쯤에 꾸려졌어요. 한 70일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재명 후보 측은 정말 빨리 꾸려진 거고요. 저희도 지금 벌써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한 거니까 100일 전에 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10월 10일 날 후보 선출되고 11월 초에 이제 선대위 출범식을 했죠. 한 3주가 걸리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한 지금 3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되는 집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이제 잘 되는 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들을 이제 전진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그 정치인들이 새로 유입이 많이 되면 본인의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후보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대위가 지금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꾸려져 나가니까요. 이제 이 부분 차차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서 이제 정책 중심의 그런 그 선거 운동 방향이 정해지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도 뭐 사공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에는 아니요, 좀 동의하시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선대위에 잡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선 관련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선대위의 본부장직을 발표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윤 후보는 젊은 층에 공을 들이고 있었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김성태 의장의 그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당연직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우리 당의 이 정권 교체와 이 선거 운동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거는 내가 안 하겠다고 또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이제 딸의 KT 특혜 채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설명을 드리자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지금 3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김 전 의원은 논란이 되니까 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당시 뭐 오래돼서 상황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런 인선의 흐름이 사실 청년층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됐다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그냥 회피하려는 것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딸의 취업에 관련된 이 비리입니다. 그걸 이제 뇌물을 받는 형태로 이제 딸을 취업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윤 후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뭐 공정 정의, 상식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이 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인지 이것을 인선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친소관계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오래됐다는 얘기로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대위 차원에서 뭔가 사과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선대위 구성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준석 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청년들, 뭐 2030들이 주축이 된 이 대변인단들이 나왔는데 이 대변인단들이 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좀 보면서 갈까요? 자, 임승호 대변인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현력이 있었는데 이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자, 상대당 후보는 연일 눈물을 흘리고 넙죽 엎드리고 있는데 과오를 반성하겠다고 한다. 솔직히 저는 무섭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런 글을 담았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안타까운 마음 잘 알겠습니다만 당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당 전체를 대변하는 게 그 임무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공신논평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범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선대위 구성 다시 될 수도 있으니 김종인 전 위원장 기다리고 있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주셨는데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런 목소리도 우리가 잘 들어야지 이런 반면이 있는 반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 내는 모습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디가 더 좀 옳다고 보십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논쟁 지점이 위험한 이유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지율이 언론조사에서 높게 나온다고 다 된 것처럼 벌써 자리 다툼하느냐 농공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당인데 야당이 절박함과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대목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저는 청년 작가전도 평상시 같으면 좋은데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전라도에 어떻게 보면 5일장하고 마을회관까지 찾아다니고 있는 이 마당에 여유 있게 작가전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하는 것 자체가 기획이나 이거 지금 일정을 잘못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여당처럼 여유 있게 보이고 여당 후보는 막 열이 나서 이렇게 이 대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청년들의 지적이 맞는 거예요. 지금 11월 5일 날 후보 선출되고 나서 약 한 달 가까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야당의 최대 무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의 청년층 공약 그리고 선대위 잡음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 한번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국내 이 유명 아파트에 월패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이제 경비실하고도 연관이 되고 밑에 현관문이 있으면 현관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스케줄 관리도 해주는 이 사물 IoT 관련된 이 패드죠. 월패드가 있는데 이게 해킹이 됐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생활 영상이 거기에 있는 이 카메라에 해킹이 돼서 찍혀가지고 다 보였고 그것이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이거 쓰는 가정들 진짜 많잖아요. 대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렵다. 이 사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도 굉장히 이제 더 강화하는 이런 차원인데 저런 것은 더욱더 이제 사실 사생활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해킹이 돼가지고 지금 더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찰이 사실상 뭔가 수사를 제대로 해서 뭐가 원인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수 있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것 외에는 지금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해킹한 사람이 이 해커가요. 이 영상을 가지고 어떤 비트코인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치 영상에 800만 원 0.1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700여 아파트 단지 해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대비를 할 수 있느냐, 대응을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집마다 비밀번호를 좀 바꾼다라든지 그 카메라 렌즈 부분에 스티커나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이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처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너무 놀란 게 이제 남동생이 이 기사를 보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 이거 우린 주로 쓰는 게 외부 방문자 확인하고 문 열어줄 때밖에 안 써가지고 근데 그게 그럼 그 실내를 촬영할 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실내를 촬영해서 그 촬영 영상을 외부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외부에서 해킹해서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성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카메라를 가려서 촬영을 못하게 해라. 이건 너무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또 한 세대를 이제 해킹을 하면 이게 다 공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전체 아파트 단지가 다 해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공동망, 세대망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 세대망을 가구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넣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저 기능 여러 가지 다른 기능 있잖아요. 뭐 아파트 놀이터를 본다든가 뭐 다른 집하고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 기반 그런 저 원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가 이제 그 준공되고 이걸 사용하기 전에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걸 국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뭐 카메라를 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해커가 잡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처벌도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70대 할머니가요.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전단지 아파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미용실 원장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 점주가 왜 여기다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막 하느냐, 미용실 우편함에 왜 전단지 넣느냐 항의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놀란 이 70대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점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무릎 꿇게 한 게 사실이고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씁쓸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의원님. 씁쓸하기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신이 많고 불안해한 사회인지를 뭐 보는 건데 저는 경찰이 조금 저 대목에서는 좀 일찍 개입해서 미용실 주인한테다 왜 이러세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받고 가서 그냥 멀쩡하게 서 있지 말고 저런 데면 정말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공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일반 상식인의 입장에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물어보고 대응할 수 있잖아요. 저게 아쉬워요, 진짜. 경찰이 현장에서 좀 대응, 정리를 잘했으면 좋았을 아니, 텐데.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저는 일반 사회인의 입장에서 그냥 교양인 내지는 우리 사회인 입장에서도 왜 그러십니까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저게 유튜브에 찍혀갖고 3월 달이 지금까지 올라오고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마지막 순서에서는요. 저 공분을 사는 월패드 해킹하고요. 70대 할머니의 무릎 사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건축의 거장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s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녀야만 명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악마도 그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법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디테일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이렇게 디테일의 완벽함을 주문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권력기관 개혁에만 힘을 다 쏟아서인지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에는 빈틈이 끊이질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부 세금 정책이니 따라야겠죠. 하지만 집을 팔라는 정부 사인에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처분하기도 어려운 고향집을 상속받거나 노부모 부양을 위해 집을 한 채 더 사거나 근무지가 멀어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등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세금 폭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세금 더 걷는 데만 아니면 다주택자 징벌에만 혈안이 된 건지 디테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내야 할 종부세보다도 많이 나온 엉터리 고지서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 2%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라 그런가요? 정부는 사소한 실수라는 해명 그뿐입니다.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경중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쯤 되면 검찰 수사는 전 국민 가운데 몇 명이나 받길래 그렇게 열심히 디테일을 챙겼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회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거나 아예 나가달라고 하는 일이 속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삼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에선 정작 빠져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이러면서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막상 아기를 낳아놓고 맡길 곳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가정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국민 98%에 안 들어서 상관없다는 걸까요?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 위드 코로나 하면 병상 부족할 거라고 전문가와 언론이 그렇게 지적해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수도권에서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민생과 안전이 모든 정책보다 최우선이건만 왜 이런 눈에 뻔한 디테일은 챙기지 못하는 겁니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홀리겠다며 신과 내기를 할 때 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리라. 디테일에 숨은 악마를 따라 지옥으로 떨어질지 결국 신의 뜻에 따라 천상에 오를지 방황하는 정부가 향하는 종착지는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은 6년근 군3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건 콘덴싱도 나비엔도 아닌 당신. 친환경 콘덴싱을 써주시는 당신 덕분에 고맙습니다. 콘덴싱이 옳았다. 당신이 옳았다. 속이 덜 채워진 헐렁만두 빠지시고 왕건이 안 씹히는 자잘만두 나가시고 엑소만 남았네. 당면을 빼고 진짜로 꽉. 엑소만두로 조인하시죠.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10만여 명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연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씩 특별 융자가 지원되는데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째 주는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네, 보령 해저 터널이 공사에 들어간 지 11년 만인 이번 주 수요일 개통합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km 길이로 국내에선 최장이고요. 세계에서도 5번째로 긴 해저 터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통계청이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여 년 만에 3%대를 뚫었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과 각종 소비 진작 체계에 따른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 고공행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홍 앵커, 오늘 아침엔 쌀쌀하던데 낮엔 기온이 좀 오르죠? 네, 낮부터는 좀 추위가 풀립니다. 서울 낮 기온 11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고요. 부산도 16도, 대구 14도까지 오릅니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환절기라 그런지 공기가 너무 건조해요. 네, 그렇죠. 특히 속초와 고성, 양양엔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주말에 산행 가신다면 불조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11월을 마무리하고 이 12월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주간 날씨가 정말 궁금해요. 네, 내일은 큰 추위가 없지만 화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엔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12월의 시작인 수요일에 서울 낮 기온도 3도에 머물겠는데요. 이후 주 후반에도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